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토요일 잘 들으시고 계시죠? 네, 제가 다른 유튜버 영상을 보다가 내용은 아직 못 봤는데 제목만 보고 너무 쇼킹해서 쇼킹 부동산에다 올릴까 하다가 엘리엇TV에다가 올립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다른 유튜버 썸네일입니다. 땅짓고 유튜버 썸네일인데 제목만 보고 아직 내용을 못 봤어요. 봤더니 금리 올린다고 아파트값 주춤. 아니다, 잘못 읽었다. 금리 올린다고 아파트값 주춤?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면서 유명하신 그 연구소장님이 나오셔서 주장하셨는데, 절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주열 마음 놓였다.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너 집값 잡으려고 너 금리 올리냐 이 나쁜 놈 막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금리 올려도 아파트값 안 떨어진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 이제 막 올려도 돼. 왜? 아파트값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금리 올라갈 때 아파트값도 올랐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더 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아파트값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마구 올려야지, 그쵸?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댓글도 좀 있고요. 자, 댓글 보다가 차트 보다가 그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성준 님이 올리셨는데, 이게 어저께 댓글일 거야 아마. 부동산 카페에서는 헝다 사태로 기준금리를 10월에 더 못 올릴 거라서 호재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자본이 중국 말고 우리나라로 더 침투할 예정이라 오른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만간 안드로메다인들도 한국에 와서 부동산 가격 올린다고 할 사람들입니다. 참 재밌네요. 어우, 야, 엄지척이 86건이나 있어요. 엄청 많은 댓글이네요. 이게 찬성한다는 얘기인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WJOK님이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구라가 자동으로 나오네요. 이게 라이트하우스 그 영상 보면 가끔 중간에 나오는 김수미 아주머니가 나와서 했던 건데 재밌네요. 크리스님, 금리가 올라도 테이퍼링을 해도 중국 부동산이 엎어져도 한국 부동산은 뭘 해도 오르기만 하네요. 크크, 진짜 이보다 더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없네요. 자, 그러니까 EDM님께서 그들의 희망사항인 듯하네요. 안 그래도 부동산 스터디에서 20대에 자산 8억이라면서 자랑하는 글을 봤는데, 열심히 살아오면 모은 돈을 얼마 전 갭 투자했는데 올랐다며 전세 포함 8억이라고 하는 걸 보곤 씁쓸하더군요. 팔아야 돈이고 자산과 자본은 구분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3년 후 대출로 들어가 실거주할 계획이라는 걸 보고는 과연 3년 후에도 그 가격일까? 밑에 글이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포레버엠님, 헝다가 망했는데 왜 우리 금리를 못 올리나요? 코미디하네요 진짜. 리치 형님, 금리 인상 전 사야 하고 대출 규제 전 사야 하고. 이게 워낙 댓글이 길어갖고 제가 이게 풀어보기를 제가 깜빡했네. 여기 보니까 이분 딱 진행하는 거 보니까 뭐 해야 돼 사야 될 이유를 쭉 적었나 보네 보니까. 대충 짐작하세요. 죄송합니다. 창경호님, 정신병자들이죠. 왜 팔아야 하니까 왜 팔아야 하니까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자기네들 물건 팔아먹으려고 계속 올린다고 뻔뿌질하는 그런 카페 얘기하는 거네요. 시장파괴님, 어디서 본 것으로는 중국 자본이 한국보다 저점 일본에 많이 투자한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빅맥님, 중국 자본 유입은 과거 한국은 제주도, 호주, 캐나다가 마지막이었고 지금은 투자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 쪽 비즈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 상황인데 중국 정부가 외화 반출을 알러지 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안화 방어 때문입니다. 수부타이님, 그런 쓰레기들을 양산한 이 나라 정부와 토건족들이 증오스러울 따름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피플들이죠. 달님에게 묻고 싶네요. 정녕 이게 나라입니까? 빅맥님, 문정권은 무능함 이 단어로 4년간 평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양성 후 저금리 유지, 버블 세븐 뛰어넘는 전국의 불장을 이끄는 핀셋 규제, 또한 가격의 하방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수면 위로 등장하는 GTX발 개발 호재, 한두 번은 우연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 정도면 의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파트값 부채질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자, 지금 이 댓글을 보면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동안 올렸던 자료 몇 가지 올렸는데, 일단 오늘 아침 미국 국채금리가 이틀 동안 급등을 했어요. 이거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차트쟁이가 볼 때는 이거는 박스권, 특히 상승 쐐기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승 쐐기형은 아니네. 왜냐면 위가 평평하니까 위에는 평평하고 밑에는 저점이 높아지죠. 이런 거를 직각 삼각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직각 삼각형 한 다음에
떨어질 확률이 있고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어느 확률이든 한쪽으로 방향을 틀면 보통 요 기간만큼 오른다고 그러거든요. 요 기간만큼 그다음에 요 최소 요 높이 삼각형의 이거 높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쫙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전고점 돌파는 또 가능하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이주열 하는 총재가 또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있냐. 전 세계가 다 오르는데 폭등하는데 이거는 우리 무슨 집값 잡겠다는 문제도 아니고 영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나라가 잘못하면 넘어간다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상황인데 미국 10년물 국채가 전 세계의 어떤 금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워낙 장기물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업데이트는 못했지만 지금 1985년부터의 주요한 나라들 기준금리 로그 차트거든요. 미국은 제로금리지만 우리나라 올렸죠. 칠레 올렸죠. 멕시코 올렸죠. 브라질 올렸죠. 러시아 올렸죠. 터키 올렸죠. 그리고 지금 댓글 제가 몇 개 캡처해 놨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업데이트 하려면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빠르면 오늘 저녁 때라도 올리려고 그러는데 여러 나라 한 두세 개 나라가 벌써 금리를 올렸어요. 그 사이에. 그게 그저께 댓글들이 올라왔더라고. 근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급박하게 올라가요. 지금 잘못하면 왜냐면 미국이 또 테이퍼링도 시사를 했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은 뭐 카더라였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지금 금리 제가 5번 올린다고 시뮬레이션 해놨지만 지금 상황이 물가 상승 기준금리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2%가 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0.75야. 그러니까 물가 금리를 빨리 2% 비스무리하게 맞춰놔야 된다고. 1.25도 낮아요. 0.75는 지금 빨리 1%. 그다음에 또 1.25 차근차근 계속 올려야 돼요. 특히 다음 달 15일 날 발표될 코픽스 금리 있죠? 그게 지난번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시장 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많이 오를 거예요. 되게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 안 올릴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금융 취약성 지수 한은에서 발표한 거 보면 IMF 때를 발굴해 놨을 때 카드 사태, 그다음에 서프라임, 그다음에 직금이 엄청 위험한 수준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금리로 이런 위험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분위 배율 2007년 초 1월 달에 고점에 딱 왔어요. 지금 와서 살짝 2달 정도 살짝 굽었어요. 엄청 지금 버블이 껴있는 상태죠. 실제로 전세가의 상승률 변동성 시그마, 그다음에 매매가의 변동성 시그마, 즉 내재 가치만 있는 전세가에 비해서 투자 가치까지 같이 있는 매매가의 변동성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버블을 판단하는데 항상 부동산 폭락은 버블이 꺼진 다음에 오거든요. 버블일 때는 폭락 안 해. 버블은 계속해서 오른다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버블이 자꾸 사라지는 거야. 즉 특히 강남 3구는 버블이 사라졌어요. 즉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어. 아직 노동항 있죠? 노동항 3구만 지금 비교한 건데 노동항 3구는 아직도 버블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아직도 버블이 껴있어. 버블이 껴있을 때는 폭락 안 해요. 버블이 해소되면 즉 강남 3구 2008년도에도 강남 3구가 버블이 해소되고 2010년도에 노동항 버블이 해소됐을 때 즉 2010년도 이후에 폭락이 왔거든요. 이건 KB 기준이에요. KB 기준에서는 쌍봉이었단 말이에요. 2008년에 한번 고점 치고 2009년 말에 고점 치고 2010년부터 폭락을 했는데 그때 이 지표가 말해줬거든. 근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야. 또 한 가지는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91년도 9.4년 그다음에 98년도에 4.2년 버블 세븐 2006년 말에 13.3년 2013년도 바닥일 때 7.5년 지금 16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고가 아파트 기준이거든요. 고소득자의 고가 아파트 기준이에요. KB에서 3분위에 3분위 아파트 하면은 2009년도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서 잘랐어요. 분홍색. 그리고 제가 까만색을 따로 만든 거야. 이렇게 장기 데이터로 분석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가 분의 전세가가 몇 프로냐, 60%냐, 50%냐 그렇게 따지는데 그걸 뒤집어서 역발산을 해보면 매매가의 몇 배냐, 전세가의 몇 배냐 매매가가 그러면은 3.5배라는 얘기는 10억의 전세면 35억이 아파트 매매값. 이게 버블이 껴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주기가 15년마다 돌아오거든요. 98년 바닥, 13년 바닥, 그 다음에 91년 고점, 2006년 고점 이렇게 따졌을 때 올해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7월 달에 다운받아서 그렇지 실제로 8월 달 정도가 고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폭등론자들 얘기로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시소성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는데, 과거 상투를 보면요, 91년 5월 달에 상투 칠 때요, 우리 버블 노태우 1기 신도시 입주하기 전에 그때요 그 입주가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6년 11월 버블 세븐 상투 칠 때요, 그때 입주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에요. 예, 지금이 희한하지 않아요? 이렇게 15년마다 여기 15년 왜 그러냐면, 세력들은요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먹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쪽에다 신경 쓴다고. 근데 입주 물량이 없을 때는요 자금자금 팔아먹고서, 왜냐면 그 물건이 없으니까 더 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비싸게 고가에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개나 소나 다 나가서 집 판다고 그럴 때는 내 거 팔기가 힘들어. 근데 매물이 잠겨있고 이렇게 거래가 안 되거나 뜸할 때는요 내 거 야금야금 팔아먹고 있다고. 그래서 상투를 치고 본격적으로 입주가 물량이 늘어날 때는 폭락이 이미 시작돼 있는 거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91년 5월 달에는 왜 상투 쳤냐고. 입주 물량이 없는데. 2006년 11월 달에 버블 세븐이 왜 상투 쳤냐고. 입주 물량이 없는데. 물론 2008년도 9년도 그때는 입주 물량이 폭발했지. 엘리트레파, 그쵸? 그때는 이미 폭락 시작됐다니까. 그 다음 또 댓글 또 읽을게요. 이게 앞으로 순서를 댓글보다 그거랑 관련 있는 차트하고, 왜냐면 댓글 다 읽고 나서 차트 보려면 이게 기억도 잘 안 나. 어느 댓글이 어느 댓글인지. 그래서 댓글과 차트를 가까운 순서대로 하는 게 저도 안 헷갈리고 보시는 분들도 낫고요. 또 법사님인가 사법님인가 하여튼, 한국은 일본처럼 무너질 수 없죠. 그때 일본보다 한국이 더 최악인 상태입니다. 이거를 저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한국은 일본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보다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일본은 천천히 무너졌거든요. 우리는 더 세게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내용을 보고 알았어요. 처음에 이걸만 보면 몰라요. 그때 일본보다가 아니라 그때의 일본보다 지금의 한국이 더 최악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가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엘리엇 진짜 착하죠? 진짜 너무 착해. 일본의 부동산 상승은 진짜 소득 수준이 올라서 옳은 정상적인 자산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깡패짓으로 강제로 플라자 합의를 하게 돼서 정상적으로 늘어나던 경제를 미국이 무너뜨려서 자산 가격이 무너진 것입니다. 몇 년 있다 무너졌죠, 진짜. 근데 이번 한국 부동산은 진짜 부채로 올린 가격입니다. 부채. 잘 보세요. 절대 에어컨이 아니에요. 부채로 올린 가격이에요. 부동산 업자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하지만 전혀요. 일본은 진짜 소득 수준 상승으로 올린 부동산이었으니까요. 특히 그 당시에는요, 일본의 가계부채는 얼마 안 됐어요. 기업 부채가 많았는데 그 기업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한 거거든. 근데 이제 같이 무너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소득 수준 상승이고 부채가 많지 않았다니까. 일본 그 버블 무너질 때는. 이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음에 곧장 나와요. 부채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을 폭락론자나 부정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말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지금 집 사면 위험하다. 너 영끌해갖고 지금 3배, 4배 이렇게 오른 가격에 사는 거는 너 나중에 금융 노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걸 갖다가 뭐 폭락론자니 뭐 너 왜 세상을 그렇게 염세주의적으로 보냐니 이렇게 폄하하고, 또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을 해요. 진짜 망하게 하는 사람은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데 무작정 오른다고 부추겨서 거품을 만드는 상승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빠져도 버틸 수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데 빚을 내 갖고 사게끔 만든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 인생을 망친다고요. 60, 70 진짜 노인네 돼서까지 은행 빚 갚았다 말이야. 지금 일본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전문가랍시고 대출 규제 풀자는 상승론자들 정말 악마들입니다. 그래서 거품을 안 꺼뜨리고 소득이 안 따라와 주는데 아무나 대출 20억씩 해줘서 집값이 오르면 그 다음은요 누가 사줘? 지금 2030이 엄청 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40세 50세 됐을 때 이제 팔아야 될 때 누가 사주냐고. 또 집값이 올라야 하니까 아무에게나 40억 대출을 해줘야겠죠. 그런 식 가면 결국 끝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인 것입니다. 야, 진짜 훌륭한 글이네요. 진짜. 올리브 100% 공감입니다. 아이마르 정말 공감하는 글입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자, 이것에 대한 차트를 딱 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한국은 일본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국식의 폭락이 있을 것이다. 일본보다 더 세게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 차트가 이겁니다. 이거. 자, 보세요. 91년 4월을 고점으로 한 거예요. 일본은 91년 2월이에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랬대요. 오랫동안 초록색이 오랫동안 해갖고 2009년 6월달까지 진짜 잃어버린 20년이에요. 진짜 거의 만으로
만으로는 20년은 안 되지만 횟수로는 20년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도 같이 그러니까 일본보다 2달 늦게 상수 쳤거든요. 빠지는데 전국 주택이나 서울 아파트나 다 같이 빠져요. IMF 때 반등주들은 어떻게 빠졌어.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요,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어. 그리고 요걸 안 깼어요. 근데 요 빨간 거 보세요. 87년 저점을 깼잖아요. 서울 아파트야, 서울 아파트. 빨간 게 서울 아파트 몇 프로 빠졌어요? 50.2% 빠졌어요. 요게 몇 년이에요? 요게 대략 8년이야. 얘는 대략 19년 정도 되고요. 정확히 절반 동안 빠졌는데 우리 50.2% 빠졌고 일본은 48% 빠졌어요. 물론 이 중에서도 뭐 전국적으로 뭐 도심지에 있는 상업적 90% 빠진 데도 있긴 있지. 근데 어쨌든 평균을 갖고 따져야지. 지수니까. 자, 방금 댓글에 써있던 그분의 말, 일본처럼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한국 나름대로 빠진다. 폭락한다는 뜻이에요. 두 배로 여기 이게 이해 가시죠? 자, 또 차트 있나 볼게요. 자, 차트.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부채인데 지금 상황이 가계부채 106%, 그 다음에 기업부채 113% 해갖고 합쳐서 220%예요. 지금 220%, 여기 220% 이렇게. 특히 기업부채가 IMF 때 110% 근처까지 왔어. 우리 IMF 때 가계부채 50%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0% 넘은 거야. 근데 100% 넘고 100% 근처였을 때 박살난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차트로 보여주면 일본 요 초록색이 91년에 상수치 때 요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잃어버린 20년이야. 그 다음에 미국은 2006년 7년도에 요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박살났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거의 전고점까지 근처 왔어요. 물가로 명목으로는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2006년 7년도에 상수치고도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물론 다 공통점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을 때예요. 이렇게 다 상수 칠 때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줄어요. 올해가 상투예요. 올해가 상투. 자, 근데 일본 보세요. 일본 91년도 상수 칠 때요, 가계부채가 69%밖에 안 됐어. 기업부채가 140%가 넘었다고요. 합쳐서 210%가 넘어서 망가진 거지. 특히 요 기업들이요, 해외 부동산 그렇게 투자를 했거든. 개인들은 정말 건전했어. 69%밖에 안 됐다니까. 그래갖고 이게 부동산이 폭락할 때 기업 부채는 박살이 나는데 강제 회수당했지. 부도 나가지고 다 경매 들어갔다고. 근데 개인들은 한동안 괜찮았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이게 누적이 되니까 그런 거지. 20년이 되니까. 그리고 미국은 98%까지 가서 박살났다니까.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81%인데 얘네도 기업 부채가 문제여서 126%, 나중에 141%. 어쨌든 합쳐서 207%야. 근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 106%라니까 106%, 기업 부채는 110%. 그러니까 91년 일본이 무너질 때는요, 가게는 멀쩡했어요. 기업이 문제였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게가 골치 아프다니까. 이게 미국도 100%를 못 넘기고 꼬라박았는데 우리는 지금 106%야. 그리고 부동산이 꺾인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곧장 줄진 않아요. 부동산이 10% 20% 빠지면 그때서부터 부동산이 가계대출이 상투치고 가계대출 안 해주고 회수하니까 꺾인단 말이에요. 자, 이 댓글에 나온 내용이 지금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차트랑 똑같은 거죠. 저분이 대단한 게 이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신 우리 댓글에 글 쓰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은데도 이런 걸 딱 머릿속에 있다는 게, 야, 진짜 대단해요. 우리 댓글창의 이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 다 석사야. 학사는 일단 댓글도 못 써. 저도 댓글 못 써요. 저도 막 댓글 쓰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석사가 아니야. 석사는 돌대가리들이란 말이야. 자, 또 댓글. 이번에는 좀 정부 비판 글이야. 저 정부 옹호만 하지 않아요. 비판도 하고 옹호도 하고 다 해요. 제임스 정님, 정권 잘못 뽑은 우리들 잘못임. 딱 댓글 한 줄만 썼을 뿐인데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려. 보세요. 전 세계 다 마찬가지여요. 기회는 언제나 다시 오고. 그랬더니 써니킴님, KJ님, 전 세계의 확대된 유동성, 개방된 나라의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 와중에 터진 것이 헝다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제임스 정님은 그냥 정권 잘못 뽑았다, 정권 비판을 했는데, 써니킴님이랑 KJ님은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정부 비판하지 말라, 딱 그렇게 들으셨나 보니까 이제 딱 뿔났어. 짜 보니까 유동성 탓하기 전에 2017년 정권 바뀌고 1.75%에서 기준금리 0.5%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린 김수현, 이 인간이 주도했을 듯. 겉으로는 이주열이지만, 야, 이 인간 김수현, 나 우리 와이프 김수현 팬인데,
이 호리호리 해가지고 뭐였지? 도깨비였나? 그쵸. 그때 진짜 우리 와이프 김수현 팬이어가지고, 근데 김수현 이 인간이 주도했다고? 김수현도 나오고, 겉으로는 이주일이지만, 그러니까 김수현은 탤런트고 이주일은 그 코미디언이고, 좀 헷갈리네. 이 주모자일 듯. 유동성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이후지만 우리는 정권 바뀌고 줄고심, 정권 잘못 뽑은 우리 딱. 제임스 장님은 여전히 정부 비판. 그러니까 써니킴님이 또 열받았어. 두 줄 정도 댓글 썼다가 이제 더 길게 써. 정치적인 발언에 댓글 다는 거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건 정치적이랑 상관없죠. 누구나 다 이 정도 탓할 수 있어요. 맨날 우리 고등학교 때도 선생 꼰대 그 새끼 막 맨날 그랬잖아. 선생 갖고 노는 거.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욕 정도 먹고 많은 거예요. 팩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분이 써니킴님이 우리나라 2013년 바닥에서부터 이번 올라오는 9년 동안의 그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반응이라든지 이걸 잘 정리해 주셔갖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왔다 갔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이 댓글 끝나고 한 게 아니라 보세요. 박근혜 정부서 2013, 14년 동안 부동산 활성화 대책 금리 인하 2.5에서 1.25 대출 완화 신규 택지 조성 사업 전면 중단. 그러니까 이 여파가 지금 오는 거죠. 양도세 감면, 재건축 연한 단축. 이분은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는 듯한 발언이에요. 등에 따라 집값이 반등에 지속됩니다. 특히 엄청난 속도로 금리 인하함에 따라 다주택자 비율 폭증 짝감. 볼까요? 결국 차트를 가져왔어요. 지금 이분 말은 박근혜 정부가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진짜 바닥에서 시작했네. 그래서 2013년, 14년 하면서 금리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016년 여기서부터 보세요. 법인들이 개인들한테는 주구장창 팔기만 했거든. 근데 2015년 한 몇 월 달 한 중반 하순부터는 안 팔어. 팔긴 팔지만 사기도 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파는 거야. 왜? 아파트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만들어서 파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만들어서도 안 팔어. 왜? 갖고 있으면 2년 3년 갖고 있으면 더 폭등하니까. 자, 이 차트를 보시고 다시 그 댓글 넘어갑니다. 문정부서 취임 후 부동산 경기 냉각을 위해 2017년 말 2018년 말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2번 단행했어요. 그래갖고 산업 분야 경기 하락, 미중 무역 발생, 일본 수출 규제 여파 등으로 2019년 하반기 금리 인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다가 코로나 터져서 2020년 초반에 B컷과 0.25% 추가 인하를 합니다. 2021년 하반기 부동산 문제로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이거는 금리 차트를 봐야겠네. 금리 차트 요걸 볼게요. 요걸 볼게요. 요렇게 보는 게 낫겠네. 문정부 출범 2017년이죠. 문정부 출범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에요. 그래갖고 박근혜 정부 때요 금리를 이렇게 엄청 내렸네. 진짜 엄청 내렸어요. 연두색 이렇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금리 2번 올렸네. 그러다가 미중 무역 전쟁 어쩌고 해갖고 2번 내렸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해갖고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는 부동산이 꺾이려다가 다시 오른 거야. 이제 댓글 보면서 우리가 차트 보니까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정부, 그 다음에 팩트만 얘기하면 2013년 기준금리 2% 이하로 내려간 후에 다주택자 비율이 급증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비율이 급감합니다. 냅다 매도 중입니다. 요 차트를 봐야겠네. 요 차트는 다시 차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주택자가 급증을 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아까 710 얘기 나왔죠. 이게 2020년 7월 달이야. 이때부터 이게 엄청 매도를 해. 이게 지금 법인이 개인한테 매매한 동향인데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엄청 샀어. 팔기도 팔았지만 산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빨간 막대기 보세요. 그 다음에 2020년 7월 710 대책 이후로 엄청 매도 중이야. 근데 이렇게 매도하는데도 아파트가 오른데 선수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언제 샀냐면요. 이때부터 갖고 있는 거 파는 거야. 3배 4배 올랐단 말이야 지금. 이걸 누가 받아줘? 2030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 요거 분홍색 있죠. 분홍색. 2030이 30% 정도 있다 갑자기 45%까지 올라갔다니까. 4050은 이렇게 해서 파는데 이 파는 거랑 법인 매물 개인한테 매도하는 게 많은 거랑 다주택자 비중 주는 거랑 똑같이 일치해요.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요거 빨간 거 요거 보이죠? 요거는 LTI, 론 투 인컴. 그러니까 수입 대비 대출이 얼마나 많은 비중이냐. 엄청 늘었다니까 이게. 50대는 거의 제자리고 40대도 조금밖에 안 늘었어.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2030이 그렇게 늘었다니까. 왜? 빚내서 집 사느라고. 이 3배 4배 오른 걸 지금 사는 거라니까. 9년차 8년 9년 오른 상태에서 정리. 그러다가 2007년 다주투자 비율이 급감합니다. 냅다 매도 중입니다. 차트가 딱 말해주죠. 이분은 차트를 안 보고도 이렇게 썰을 풀 정도면은 대단한 내공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코로나 금리 인하, 심리 요인, 임대차법으로 젊은 세대의 매수가 폭증합니다. 다주택자 매물을 전부 소화합니다. 방금 차트에서 봤죠? 코로나 금리 인하 전까지 상승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2017년, 18년 정도부터 욕 나오네. 뭐 엄청 증가한데 특히 19년에 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때 영끌 패닉바잉 있게 있었죠. 젊은이들한테 언론들이 엄청 겁을 줘가지고 너 지금 집 안 사면 너 평생 집 못 사 이렇게. 이후 2020년 초부터 유동성 풀려 상승률이 커진 겁니다. 딱 하나 외에는 중간에 박원순 시장 여의도 재개발 언급하자마자 3개월간 역대 최대 상승률 발생. 그걸 2011년 11월 금리 인상과 재개발 취소하여 하락 반전시킴. 잠깐 2018년에 금리 인상했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나? 2018년. 이때 잠깐 맞네요. 금리 2번 인상하고 말았네. 저도 조금 헷갈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헷갈려. 딱 하나 이렇게 했고요.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인 부분과 엮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한 정부만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으니 맨날 정치하고 엮여버리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정부 때 택지 조성 중단해버리니까 나중에 집 지을 땅이 없으니까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도 뭐 주택정책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 4년, 5년, 7년 있다가 이제 여파가 부동산 폭등으로 온 거죠. 이걸 노리는 세력에 당하는 건 국민이고.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 보수 세력들, 폭등 유튜버들, 걔네들이 다주택자이면서 자기네들 거 나중에 높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펌프질해서 올리는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읽었고요. 요거 차트 봤습니다. 오늘 자료는 항상 저는 댓글은 빼고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신 분 차트 다운받아서 확대시키면서 보세요. 요런 거 진짜 엄청나게 이런 차트를 누가 만들겠어 진짜. 엘리엇 진짜 대단해 진짜. 여기 레이블도 다 친절하게 써있고 프로티지 수치까지 다 나와있고요. 여기 LTI, LTV 있고 다 있고 진짜. 이렇게 착한 엘리엇이 어딨어. 여기 김현미 대통령도 있네. 여기 차기 대통령 김현미. 이거 2년 전에 만들었던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김현미로 해놔야지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지.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 윤석열을 딱 해놨어봐. 와, 좀 몸이 맞아요. 아니면 이재명을 해놨어봐. 짱돌날 나와 진짜. 근데 김현미를 해놓으면 아무도 탓을 안 해. 그렇게 김현미가 인기가 좋았나? 아파트가 올려줬으니까는 다 고마워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 심각한 거예요. 조금만 심각한 거. 전준상님, 그래도 촌철살인 글 많이 써주시는 분데 기시감이 뭐냐면 이미 본 듯한 데자뷰. 1996년도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OECD 가입했다고 샴페인 터트렸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아시죠? 자, 그러고 보니까 딱 이거 상투 패턴이네. 샴페인. 올해 7월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승격시킨 후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와, 이거 이때로 치면은 또 IMF 또 오는 거예요, 그럼? 97년에 끔찍했던 IMF가 또다시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정신 똑바로 챙기셔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꼼냥님이 말씀해주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말아야 할 시기라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좀 겁나네. 안순영호님의 말씀도 생각나고요. 각자 도생. 각자 도시락 쌓아서 그건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97년 IMF 발생하여 이전 이후에 몇 개의 회사가 문 닫고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생겼는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 좀 근엄하게 읽어야 되는데 너무 장난쳐서 죄송합니다. 안순홍님,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네요. 기시간까지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IMF에서 특별한 게 눈에 보였는데요. IMF 전 삼성전자 주식의 기복에 대해서는 엘리엇님이 말씀했고 IMF 후 얼마 안 있어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후 경쟁자 없이 세계적 기업에 길을 갑니다. 제가 삼성전자 얘기한 거는 176,000원에서 32,000원까지 빠진 거 차트를 그때 말했던 거. 그때 메릴린치 보고서
그러면서 그다음에 스티브 마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율 더블로 올리고 삼성전자 5분의 1 토막 내면은 살 수 있는 거는 10배를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1달러로 한 개 샀다면 한 IMF 터지고 나서는요 1달러로 5개 샀어요. 왜? 환율은 더블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식 가격은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전준상님, 네, 안순영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파동학적으로 분석했을지 어떻게 갈 건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손절할 주식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개인들이 금방 하락시 손절하게 될 것입니다. 손절하게 하려면 더 빼뜨려야 되는데 외부인들의 전략이 그것지 모르겠어요. 안순영님 항상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차트 엘리엇 파동으로 60년부터의 파동 카운팅을 했는데 올해가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그 상투 패턴은 91년 고점과 여러가지 기술적 지표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금리 올려도 아파트값 하락 없다는 폭등론자 말 믿고 이주열 금리 마구마구 올린다. 그래서 세 명이 이번에 30일 날 만나죠. 웃는 모습이 참 다들 이렇게 귀엽냐. 이주열은 성룡 닮았고, 그 다음에 홍남기는 저기 옛날에 아세요? 도가니 있잖아요. 영화 도가니에 나오는 쌍둥이 교장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겼어. 전 영화 봤거든요. 그 다음에 고승범 위원장은 옛날 고승 타이거잖아요. 금융위원 있을 때 웃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딱 웃는 사진을 내가 찾았어. 야, 다들 귀엽네. 고승범은 웃음보가 터질려 말랑 하고 웃을까 말까 막 하고 있고, 홍남기는 이거 진짜 썩선 이거 이주열은 저 음흉하고 무슨 우리가 이러는 웃을 때는 이제 너 날아가는 제비의 똥구멍을 봤냐? 그러면서 씩 웃는 거. 재미없다. 예, 여기서 마쳐야지. 자,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오늘 하여튼 상승 유튜버들 뭘 해도 오른다니까 하여튼 이주열 총재는 마음 편하게 금리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올리나 안 올리나 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PC 지키는 여친들 잘 있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